자, 교재 99페이지 보시면 미필적 고의가 나옵니다. 불확정적 고의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할 용어가 미필적 고의인데, 미필적 고의란 말은 뭐냐? 자, 일단 왜 불확정적 고의인가? 자, 결과 발생 가능성은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는 인식과 의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범죄의 실현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의 정도가 가장 약한 정도의 실현 의사야. 그러니까 바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는데, 적극적으로 결과 발생을 의용한 건 아니지만 소극적 용인이 있는 이 경우를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은 있는데, 두 번째 바로 의지적 요소로서 실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실현 의사가 없어버리면 이건 이제 고의가 될 수 없어요. 인식만 있고 의사가 없으면 이건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돼요. 그러한 과실을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까지 있어야 고의가 인정되는데, 의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범죄 실현 의사의 정도를 우리가 수치화해 가지고, 자,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이제 나눈다면, 뭐 4까지 나눈다면, 자, 4는 가장 강력한 실현 의사, 반드시 죽여야 된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가장 강력한 거. 3은 그보다 약한 모름지기 죽여야 된다. 3은 죽여야 된다. 1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범죄 실현 의사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의 경우는 아까도 말했처럼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습니다. 죽여야겠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용인을 해. 내심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이 용어상으로만 미필적 고의지, 이 미필적 고의가 우리하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 속에서 살아. 뭐 남자들 같으면, 야, 지금 신나게 지금 놀고 있는데 숙제를 해야 돼. 내일 학교에 숙제를 가야 되는데 놀고 싶어. 근데 선생님이 숙제 검사해가지고 숙제 안 하면 매질을 할 거라고, 맞을 거야. 그때 어떻게 생각해? 에이, 맞아도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놀아. 그게 미필적 고의야. 그게 오늘 그런 거 많아.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엄마 심부름 시켰는데, 뭐 심부름 시켰는데 안 가기 싫어. 에이, 때리면 맞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미필적 고의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극적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범죄로 따지면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은 있었는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지만 소극적으로 용인을 하는 거. 실현 의사가 가장 약화된 0이 돼버리면 이제 고의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가장 약화된 형태의 실현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필적 고의라고 하고, 이게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우리가 국어적으로 보면 별 수 없다, 하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바로 미필적 고의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미필적 고의가 나오면 반드시 나와야 될 반대, 상대적 비교 개념이 나와요. 그게 뭐다? 인식 있는 과실이야.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와 등을 맞대고 있는 것이 이 인식 있는 과실이야. 그런데 이게 인식은 있는데 왜 과실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통설에 의하면, 통설 편리하면 고의는 인식뿐만 아니라 실현 의사까지 요해. 지적 요소, 의적 요소. 그러니까 인식은 있는데 실현 의사가 제로야, 제로. 의사가 없으니까 고의가 안 돼. 그게 인식 있는 과실이고, 여기에 비교한다면, 자,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은 있어. 이건 같아. 그런데 실현 의사의 정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극적 용인마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은 건 당연한 것이고, 소극적 용인마저도 없는 거. 이걸 우리는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고, 우리가 사례 들으면 이거야. 사례로. 아까 말한 것은
별 수 없다, 하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고, 바로 인식이동 과실은 그럴 리 없다. 설마 그러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총을 쐈을 때, 자, 내가 사냥을 나가가지고 총을 쏴. 근데 마치 바로 멧돼지 사냥하는데 멧돼지가 달려가고 있는데 총을 쏘려고 하는데 마치 옆에 아줌마가 밭을 메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아줌마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어. 혹시 멧돼지한테 안 맞고 아줌마한테 맞아가지고 아줌마가 죽는 거 아니야? 이게 결과 발생에서 인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첫째, 에이,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뭐라고? 미필적 고의. 그러나 야, 내가 누구냐? 왕년의 국가대표 사격 선수 아니냐? 절대 맞을 리 없다. 내지 설마 맞겠어?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아버렸어. 설마 맞겠는데 맞아버렸네. 이게 뭐라고? 인식 있는 과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소극적 용인마저도 없는 경우를 미필적 고의와 반대 개념으로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왜 우리가 지금 시간 낭비해 가면서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를 이렇게 바로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이거야. 왜 구별할까? 바로 이거요. 여러분 명심할 거. 미필적 고의는 곧 죽어도 고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필적 고의가 앞으로 공부할 때 확정적 고의하고 차이가 없어요.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뭐가 돼? 고의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필적 고의는 있다고 볼 것이다. 고의범이야. 반면에 인식 있는 과실은 아무리 저가 잘나봤자 과실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설마 맞아 죽겠어? 해갖고 맞아버리면 이건 과실치사가 되는 것이고, 맞아도 어쩔 수 없지 뭐 살인죄가 되는 거야.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돼.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네. 구별 기준. 그러면 인식 있는 과실과 미필적 고의에 대한 구별 기준은 뭐냐? 여기는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학설 필요 없고 우리 통설 판례가 바로 여기 용인설이야. 용인설. 왜 용인설에 가느냐? 소극적 용인마저도 없다. 용인이 없다. 인식 있는 과실. 소극적 용인이 있다. 용인의 유무. 용인의 유무에 따라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한다고 해서 이걸 용인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양걸 1번 미필적 고의 해갖고 이제 우리 그 교재 2번 보시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바로 판례 보시죠. 여기도 판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재 100페이지부터 바로 이제 나오는 이 판례들이 시험에는 잘 나오는 판례들인데, 오늘 우리가 볼 거 1번 미필적 고의의 의의 보면 1번 미필적 고의라면 결과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지만 가능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이게 용인설입니다. 용인설. 자, 그리고 아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쩔 수 없다, 별 수 없다, 하는 수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 2번 판례. 이것 또한 별표 2개. 왜? 이게 이제 2017년에 처음으로 등장했어. 2017년에 등장을 했는데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의 인정조업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바로 이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쭉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자, 그 둘째 줄을 보면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는지,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행위자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진술만 듣고는 판단하면 안 되죠. 행위자는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자, 먼저 일반인이 나옵니다. 이거 동그라미.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 그러니까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느냐를 판단할 때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행위자 나와 있죠. 행위자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일반인 쓰십시오. 일반인. 그러니까 앞에는 일반인인데 마지막에 행위자의 입장에서 바로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되는데, 여기를 꼭 출제할 때 뭘로 쓴다? 일반인으로 써. 그러니까 일반인이 두 번 나오면 안 됩니다. 앞에 일반인, 뒤에 행위자. 그런데 출제 보면 뒤에를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생각해봐.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내심적 의사야. 행위자가 소극적으로 요는 내심의 의사니까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해야지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추인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애우지 말고 왜 마지막이 행위자의 입장이냐 생각했을 때 아까 말한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었는데 소극적 용인이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느냐를 판단했을 때 내심의 의사는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추인을 해야지 행위자 입장에서 추인해야지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은 객관적이 아닙니까? 객관적인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자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행위자가 꼭 시험에 나오면 일반인으로 바꿔 나서 틀리게 돼. 여기는 오히려 기출문제 보면 맞게 나오는 경우보다는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틀리게 낼 때 마지막을 일반인으로 바꿔서 내니까 이 판례를 꼭 좀 잘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판례들 미흡지고의가 인정되는 판례들 부정되는 판례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기출 판례들로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고의의 종류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3페이지 제5절 사실의 착오.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뭐 전에도 제 강의 드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학설을 버리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현직이 나왔을 때는 현직이 출제할 때는 학설을 잘 안 내거나 내봤자 굉장히 기본적인 학설 정도 하나 정도 그것도 기출문제에 베껴가지고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는 학설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학설 나오면 일단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설이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 해. 학설 나오면 좀 회피하고 싶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제발 학설 문제 안 나오길 바란다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가 안 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은 통했어. 옛날은 하나님이 도와줬겠지만 지금은 하나님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나온다고 봐. 그런데 몇 문제가 나오냐가 중요하게 됐어. 이제 뭐 반드시 나오는데 막 나오냐가 어렵게 나올 때는 막 세 문제 나버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두 문제 내외가 나오더라고. 두 문제 정도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학설이 조금 요즘 어렵냐면은 교수가 출제하다 보니까 학설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출문제집에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의 착오가 나오더라도 기출문제집에서 못 봤던 지문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거야. 이해가. 두 번째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설을 공부할 때 물론 학설 공부를 따로 해야 돼. 학설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학설의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아무리 강의 듣고 내용 이해하더라도 관련 문제 안 풀어보면요 별로 효과 없어요. 그래서 예컨대 사실착오라면 사실착오 내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를 한 10문제 풀어봐. 사실착오 문제 많잖아. 그래야 첫째 이해가 되고 두 번째 그게 시험에 나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이다 보니까 시험에 나올 학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심화 강의 때, 심화 강의 이제 그때 따로 다루는 학설을 따로 다뤄갖고 소개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 강의라도 반드시 학설을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른바 사실의 착오입니다. 왜냐? 사실의 착오가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는 학설의 넘버원입니다. 사실의 착오, 그러니까 학설 문제 한 문제 내라 그러면 바로 1이 사실의 착오. 넘버 2가 법률, 위전차기예요, 위전차. 1번이 사실의 착오. 넘버 2가 위전차. 그리고 넘버 3가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어려운 거.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항경 효과. 우연방위 문제 있죠? 이게 좀 어렵거든요. 결과방과 챙기방가치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개가 넘버 3야.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실의 착오인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번 시험도 우리 3월달 시험도 사실의 착오가 나왔죠? 어렵게는 안 나왔는데 사실의 착오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만큼 중요한 학설이야. 그래서 오늘 기본 강의 시간이지만 사실의 착오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제가 어디 있느냐. 옆에 날개 보면 사실의 착오에 문제가 많아요. 이 정도만 잘 알아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알면 돼. 이 정도만. 그러니까 사실의 착오에 대한 공부를 했을 때 날개 문제를 꼭 다 풀어보십시오. 알겠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사실의 착오가 왜 문제가 되고 왜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의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 사실의 인식과 실현 의사입니다. 따라서
지적 요소로서 범죄 사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범죄를 보다 보면 많은 경우는 자기가 인식한 대로 실현된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니까. 자기가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A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는데 A가 맞아서 죽는 경우가 실은 일반적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니까. 왜? A를 죽인다고 총을 쏘았는데 가서 봤더니 A가 아니라 B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B를 A로 잘못 알고 죽인 경우도 있어요. 또는 분명히 A는 맞아. 그런데 총탄이 A한테 날아간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B한테 맞아 죽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이걸 우리가 사실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걸 사실의 착오라고 하는데 여기부터 시작해. 왜 이런 경우를 사실의 착오라고 명명을 했을까? 자, 다시 말하면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는 중요한 게 이거. 발생한 범죄 사실이 중요해 실은. 그런데 발생한 범죄 사실이 바로 고의범이 되려면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인식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B가 맞아 죽었다면 지금 중요한 건 B가 맞아 죽은 게 중요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잖아. 그런데 이게 살인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총을 쏠 당시에 B를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주관적으로 B를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는 누구를? A를 살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B는 죽었지만 B에 대한 살인죄는 안 됩니다. 그러잖아. 안 되죠? 대신 A를 죽였으니까 A에 대한 살인 미수. B는 과실로 죽었으니까 과실치사. 행위가 하나입니까? 수 개입니까? 하나니까.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이 돼야 돼.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자, 원래 이게 바로 실은 고의를 제대로 적용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걸 왜 사실의 착오라고 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 사실, 인식한 범죄 사실, 구성 사실, 발생, 사실간의 착오가 있다. 사실적인 착오가 있다. 그래서 그걸 사실의 착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 아니니까 사실의 착오는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적인 면에 관한 착오, 사실의 착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사실의 착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 15조 1항은 명문으로 사실의 착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봐봐. 타이틀이 사실의 착오로 돼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우리 학자들은요. 이 사실의 착오를 즐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례라든지 법조문상은 사실의 착오로 돼 있지만 우리 학자들은 사실의 착오란 말보다는 구속요건적 착오란 말을 즐겨 사용해요. 그러면 왜 이걸 사실의 착오를 구속요건적 착오로 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구속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거야. 왜? 이게 바로 범죄 사실 뭐라고? 구속요건적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야. 그래서 구속요건적 착오라고 그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용어가 더 타당하고 앞으로 우리 형법이 개정이 되면 타이틀이 사실의 착오가 아니라 구속요건 착오로 바뀔 거야. 왜? 학자들이 다 그걸로 바꾸기를 원하거든. 그럼 왜 그게 더 정확하냐면은 사실의 착오는 문자 그대로 착오의 대상이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때문에 착오인데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사실의 착오인 게 또 있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사실적인 면에 관한 착오가 또 있어. 그러니까 착오의 대상이 사실인 게 또 있다고. 그게 뭐죠? 사실적인 면에 관한 착오가 또 있다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그것도 사실을 착오한 거야. 뭐? 그게 위전착의죠. 위전착의 뭐야?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란 착오야. 그것도 사실적인 착오야. 한밤중에 길을 물어온 행인을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오상방위. 이게 위전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사실의 착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착오하고 다른 점은 이건 범죄 사실이야. 구속요건적 사실에 대한 착오죠. 아까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고 이건 구속요건 착오니까 바로 둘 다 사실의 착오다. 그래서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단순히 사실의 착오보다는 구속요건적 사실의 착오니까 위전착과와 달리 그래서 이것을 구속요건적 착오라고 명명하자. 이게 학자들의 견해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나오든 뭐가 나올 때 구속요 착오가 나오면 동의어 뭐 사실의 착오다 이렇게 동의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법률의 착오는 동의어가 뭐라고?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금지 착오 이건 같은 말이고 사실의 착오, 구속 착오 이건 같은 말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말이야. 그래서 구속 착오란 말을 즐겨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동의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식한 범죄사실과 발생한 문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사실의 착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먼저 이 사실의 착오의 유형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유형을. 왜? 유형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사안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정확히 낼 수가 있고 또 우리 시험은 아닌데 검찰직 기출문제 보면요. 유형을 다이렉트로 묻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다음 사례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또는 구체적 사실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착오의 유형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독자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더라도요.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바로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때 결론이 상이한 경우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갖고 1, 2, 3, 4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이 강의할 때 이렇게 말해. 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결론이 상이한 걸 고르겠네요. 자, 딱 하나 있습니다. 사실의 착오 중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의 결론이 다른 것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야. 그렇죠? 자, 그걸 내가 그러면 우리 약칙에서 그걸 구착 중 방착이라고 하는데 구착 중 방착만 결론이 다르니까 사례 중에 구착 중 방착만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거 아니야. 사례 중에 구착 중 방착만 고르면 그게 결론이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 강의하는데 구착 중 방착이 뭐야? 이래버리면 여러분이 강의가 이제 소통이 안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착오 유형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돼. 이게 기본 강의야. 기본 강의는 차라리 학설은 몰라도 돼요. 학설은 나중에 보여도 되는데 이 착오의 유형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자,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착오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째하고 둘째. 첫째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반대. 구체적의 반대 뭐죠? 추상적. 그렇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또 다른 거.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걸수록 객체의 착오하고 방법의 착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은 강의하는 곳이야. 그리고 우리끼리 약속을 좀 할 필요가 있어. 속으로 저는 약속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강요에 대한 약속입니다. 강학상 솔직히 이런 것들이 길잖아.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그런 것 뭐 교수들은 그런 말 안 써. 교수는 안 그러는데 우리 학원만 그래. 학원만. 구체적 사실착오를 우리가 이제 줄여서 구착이라고 하고 투착이라고 그래. 객체의 착오도 객착, 방법의 착오를 말한다고 방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합니다. 이렇게 쓰기 강학상 이렇게 써. 물론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구착 중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해봐. 여러분이 뭐 연예인 아이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줄이면 또 유식하게 보여.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방탄소년단 이거보다는 BTS 그러면 좀 BTS 좀 아는 것 같아. BTS. 아, 그 말 났으니까 그렇다. 여기 혹시 아미 있나? 아미? 아니야? 아, 나는 부탁하려고 그래, 진짜. 나 이거 깜빡이네. 진짜 이거 미안한데, 혹시 지금 영화 같은 거 예매하는 거, 인터파크죠?
인터파크 깔려있어, 왜? 그래? 깔려있는 사람 좀, 시간 끝나고 교무실 좀 와줘. 내가 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방탄하고 방탄이 M이거든. 나는 김호중 팬이야. 우리는 M입니다, M이. 아리스인데 M이라고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방탄은 M이가 있다면, 김호중은 M이가 있는데, 지금 오늘 마감인데 투표가, 근데, 어제 밤까지 앞섰는데 지금 보니까 0.몇% 지고 있네, 지금. 그래서 이제 나는 하루에 한 표밖에 안 돼. 그래서 이제 지인들 동원해갖고 지금 부입을 했고, 우리 팬카페에서 난리 났어. 친척들 동원해갖고 지금 빨리 투표하라고. 그리고 0.몇천 차인데, 그걸 좀 도와야 될 것 같아, 생각하니까. 그래서 간단해. 아주 거기 보면 투표하기 딱 들어갖고 대상하고 딱 드리면 되는 거야. 인터넷 깔린 사람 인터팡에서 와가지고 도와줘. 표 이렇게. 우리 숙제라서 그런다니까, 지금 이게. 우리 이제 딸들은 다 해가지고 안 되고, 1, 2표밖에 안 되니까 갑자기 생각났네. 그런데 이제, 봐봐. 그게 방탄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은 BTS 그러면 좀, 이 사람이 BTS 좀 아는가 본데? 암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우리 법도 그래요. 법도. 이런 시는, 우리가 한자도 그러잖아. 한자도 정자를 쓰면, 한자를 또박또박 정자를 쓰면 오히려 실력 없어 보여.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자 있잖아요. 약자 한자로. 탁 쓰면 굉장히 실력 있어 보여. 약자를 써. 당연히 정자 쓸 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요. 약자는 쓰는데 정자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 한자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 하면 체육할 때, 체육이 한자로 할 때 이게 몸체야. 그런데 이건 잘 쓰는데, 막상 정자 쓰라고 하면 못 씁니다. 오히려 밖에서 주객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짧게, 뭐 여러분들이 아이돌 그룹들 뭐 짧게 막 애 이름 있잖아. 뭐 드라마라든지 뭐 그런 것도 짧게 하잖아. 뭐 그렇게 하면은 유식해 보여. 드라마라든지 연예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우리도 좀 유식하게 이런 걸 좀 줄여서 말하자니까 형소법 같은 경우도 피의자 신문조서. 그러면 우리 학생이 교수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 좀 어려운데 그러면 초보구나. 공부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해. 근데 딱 물어보는데, 선생님, 사경 작성 피신조서 그러면, 공부 좀 했는데, 이렇게, 일단 공부한 느낌이 들어. 뭐, 증거 능력 요건 몰라도 사경 작성의 피신조서 그러면, 이 친구는 공부 좀 했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프로 같은 느낌이 딱 든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를 구착, 추착, 객착, 방착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문제 풀 때도, 자, 1번은 구착 중 방착이래요. 그런데 이걸 이제 막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이 1번의 분류가요, 누구한테 강의를 듣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분류가 달라.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내 강의 들으니까 내 식으로 여러분이 분류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야기도 쉽고, 이야기 쉬워. 내 분류가 쉬워, 이야기가. 그리고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학설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래. 구착과 추착을 바로 첫째, 구착은 동종 구성 요건 간의 차고. 동종 구성 요건 간의 차고. 알겠죠? 동종 구성 요건 간의 차고. 그리고 추착은 이종, 다른 이자, 이종 구성 요건의 차고.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게 가장 간명하고 여러분이 심플해. 그러니까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 범죄는 일치하지 않는데 구성 요건이 동종이다. 보통살인, 뭐 상해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뭐라 한다고? 구착이라고 그래. 구착. 그러니까 자, A를 죽이려고 총을 쐈어. 근데 빗나가서 B가 맞아 죽었어. 이거죠 지금? 사실의 착오잖아. 근데 인식한 범죄 사실도 보통살인, 발생한 범죄도 보통살인이야. 이걸 뭐라 한다고? 구착이라고 하는 거야. 구착. 자, 이번에는 나무집 개 죽이려고 총을 쐈어. 인식한 범죄자 손개죠? 그런데 그 주인이 맞아 죽어버렸어. 발생한 범죄자는 살인 아닙니까? 이건 구성이 동종이야, 이종이야? 이종이죠. 이걸 말한다고? 추착이라고 그래, 추착. 그런데 이제 나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이게 쉽잖아. 우리는 구성 요건을 잘하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좀 유식하게 동가치적. 그러니까 이제가 말한 것도 동가치적 착오는 구착이고 이가치적 착오는 바로 추착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봄으로써 달라진 게 뭐냐? 달라진 게 뭐냐면은 여기서 달라져, 여기서. 금방 같은 거는 문제가 없어. A 죽이다 B 죽였다. 이건 어떤 견해든 다 구착이야.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면, 자, 보통살인의 전속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보통살인의 고의로 전속을 살해한 경우.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 죽이려고 총 쐈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인식한 범죄 사실은 보통살인이고 발생한 범죄는 전속살인이야. 그러니까
구속 요건만 따지면 이건 동종 구속 요건입니까? 이종 구속 요건입니까? 그렇죠. 이종이죠. 구성 달라. 보통사 250조 1항, 전속사 250조 2항이야. 그러니까 이건 바로 아까 저 같은 분류. 이런 분류에 의하면 방금 같은 경우는 구착이다, 추착이다, 추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견해, 동가치적 착오, 이가치적 착오면 바로 보통살인이나 전속살인은 둘 다 가치적이면 동가치야. 다 살인 아니다. 쉽게 말하면 죄질이 같다는 거야, 죄질이. 그러니까 이것도 구착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대학교에 특히 그 어디냐, 경찰 행정학과라든지 다른 학원 다니다 보면은 내가 보통살인의 전속살인 경우를 자, 이건 추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러 보니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저거 학교 다닐 때는 이걸 구착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분류를 달리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렇게 분류하지 말고 어차피 시험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심플하게 이렇게. 여러분 왜? 동가치 기색은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구속요건 따져가지고 동종 구속요 차고 구착, 이종 구속요 차고 추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객체와 방법의 착오. 객체는 대상의 착오입니다. 대상의 착오. 객체의 착오는 객체가 다른 말로 대상이야. 대상이 잘못된 거야. 수단이 잘못된 게 대상이. 자, 지금 10m 앞에 A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잘 만났다. 내 원수야. 왼수를 10년 만에 만났어. 그래서 내가 총을 겨냥하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타켓에 맞았어. 10m 앞에 맞았다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네. 가서 봤더니 A가 아니라 B네, B.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내 친구의 아버님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본 내 친구들이 그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친구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나는 총도 없이 뒷모습이 내 친구들하니까. 근데 가서 봤더니 내 친구의 동생인 경우가 있다고. 이게 대상이 잘못됐잖아. B를 A로 우리말로 말하면 잘못 알고 한자로 말하면 오인하여. 그러니까 잘못 알고 오인하여 같은 말이죠. 이게 나오면 객체의 착오입니다. 반면 방법의 착오는 뭐냐? 판례는 방법의 착오를 타격의 착오라고 합니다. 타격의 착오. 자, A하고 B가 자, 내 원수 A하고 동생 B가 지나가. 문제는 이건 대상은 착오 안 했어. 진짜 왼쪽에는 내 친구고 오른쪽 놈은 동생이야. 그래서 내가 죽일 놈은 누구라고? 내 친구니까 왼쪽에 있는 A를 향해 총을 쐈는데 총탄이 빗나가서 B가 맞아 죽은 경우 이걸 말한다고? 방법의 착오. 알겠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해. 그래서 이에 대한 사례를 한번 여러분이 판례를 들여서 왜? 앞으로 이 판례를 여러분이 시험에 만나게 되는데 자, 봐봐. 일명 형수조카 사건입니다. 형수조카 사건. 자, 갑이란 사람이 평소에 자기 형수에 대한 불만이 많아가지고 형수를 살해할 의도로 소나무 몽둥이로 형수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그런데 형수가 형의 아들, 내 입장에서는 조카가 되겠죠? 조카를 등에 업고 있는 거야. 등에 업고 있는 형수를 소나무 때리다 보니까 형수가 이제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몸을 트는 바람에 소나무 몽둥이로 내려가고 있는데 형수가 머리를 피해버리니까 등 옆에 있던 조카의 머리에 맞아서 조카가 즉사해버렸어. 자, 일단 우리 학생 구착이다, 추착이다. 금방 같은 경우. 구착이다, 추착이다? 공부한 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해? 자, 구착이야, 추착이야? 구착이죠. 왜? 형수 살해하는 것도 보통 살인, 조카 살해도 보통 살인, 이시간 범죄 사실 바로 형수 살인, 바로 발생한 범죄 조카 살인이니까, 그중에 동종이니까 구착입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은 B학생, 객착입니까? 방착입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걸 학생들이 많이 틀리더라고. 방착. 여기는? 그렇죠. 방착이죠. 여기를 객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형수 머리하고 조카 머리가 비슷하게 생겼었어? 크기부터 다르지? 그러니까 이건 객착이 아니라 방착. 왜 이게 중요하냐? 구착 중에 객착이냐 방착이냐 구별이 중요한 것이 구착 중 객착은요, 모든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똑같아요. 근데 방착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객착과 방착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방금 사례가 구착 중 뭐라고? 방착입니다. 또 하나, 자, 이것도 판례입니다.
숭늉 사건. 숭늉 사건. 자, 내가 내 친구를 살해하려고 내 친구의 식탁 위에 물컵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내 친구가 마실 줄 알고 독약을 탔어. 그런데 그 친구의 딸이 학교를 갔다 오다가 목이 말랐던지 바로 이 물을 마시고 사망을 해버렸네. 자, 이건 구착입니까? 추착입니까? 구착. 객착이야? 방착이야? 좋아. 그렇죠. 군대 있을 때 공부 좀 하고 왔나? 그래서 그렇구나. 군대, 지금 아까 내가 면담했을 때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이게 첫 번째 공부하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군대, 일단 보니까 요즘에 군대가 좋아가지고, 전의경 출신들은 뭐, 제대하기 전에 막 강의도 틀어주고 그런다고 그러대? 이런 뭐, 강의 듣고 뭐, 신광 강의 듣고 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대 좋아졌다 생각이 들어, 지금. 그래서, 그래서 잘하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게 구착 중 방착입니다. 알겠죠? 이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구별할 수. 자, 일단까지 된 거죠? 자, 패스 다 됐네. 이 착오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착오 유형을 받고. 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일단 이제 살인착오가 뭔지, 착오 유형까지 봤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착오의 해결이죠. 사실의 착오의 해결.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의 착오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A를 주로 총을 쐈는데 B가 맞아 죽었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B가 죽었다니까. 그런데 B를 죽이려고 총을 쐈을 때는 문제가 없어. 그죠? 그럼 B에 대한 살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B를 죽이려고 총을 쏜 게 아니라니까? 나는 A 죽이려고 총 쐈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고의를 엄격히 적용하면 B에 대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B가 죽었지만 B에 대한 살인죄가 안 돼. 그죠? B에 대한 살인죄가 안 된다고. 왜? 살인죄는 고의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살해했지만 살인에 고의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바로 이 B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될 수 없고 과실범이 될 뿐이야. 과실치사가 될 뿐인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봐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 형법에는요, 아까도 봤지만 고의범을 원칙 처벌하고 고의범들은 원칙을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 형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9개 범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발생한 범죄 사실이 과실범 규정이 없어버리면 뭐가 돼버려? 무죄가 돼버려. 또 설사 과실범 규정이 있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되는데, 살인죄만 따져볼까? 여러분이 B가 죽었는데 B에 대한 과실치사죄가 돼버리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과실치사죄는요, 징역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실범은 다 금고형이야, 금고형. 그러니까 2년 이하 금고야. 2년 이하 금고. 굉장히 가벼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실로 사람 죽으면 깜빵 간다, 안 간다? 안 가. 그냥 뭐 벌금형이라든지 해서 끝나. 뭐 합의하고 뭐 이렇게 선처를 받아 이렇게만 끝나버리지, 과실치사죄 범해가지고 깜빵 가는 건 드물어요. 알겠죠?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무조건 야, 발생하지 거의 없었잖아. 비 죽이려고 안 쐈잖아. 예, 과실치사. 이래버리면 안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사실의 착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이 생긴 거야.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형법이 등장해. 우리 형법에 자 1번 기본 강의 형법의 태도입니다. 계속 20년 동안 강의했어. 20년 동안 뭐 말이냐면 이걸 강의했다고. 형법의 태도. 우리 형법 15조 1항. 우리 형법은 15조 1항에서 아까도 봤지만 사실의 착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어요. 15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법 좀 보시죠.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어지지 않는다. 자,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국어적 접근이 좀 필요해. 봐봐. 15조 1항은 사실의 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특별히 중환제가 되는 사실이 발생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쓴 거 아니야. 특별히 중환제가 되는 발생을 했어. 근데 그걸 인식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써놓은 것이지. 안 했으면 그게 말이 되겠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특별히 중환제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특별히 중환제가 되는 사실이 발생했어. 그런데 행위자는 행위 당시에 그 중환제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조심할 거. 이때 중환이란 말은요, 물론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때 중은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교의 대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살인죄를 범했다. 살인죄를 물론 중환죄죠. 그게 아니고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말은 비교의 대상이 있었다는 거야. 나는 가벼운 범죄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야. 나는 가벼운 범죄 사실을 인식했는데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이 발생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중환이란 말은 이 죄보다 이 시간 범죄 사실보다 발생한 사실이 더 중하다는 비교의 대상으로 상대적 중하다는 말이지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뭐 살인죄라든지 이렇게 중한 그 말이 아니야 지금.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건질 거 15조 1항은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중환죄로 발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가벼운 범죄, 경죄를 인식했는데 중환죄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식하지 못했으니까 설사 이게 발생했더라도 이 죄로 발하지 않겠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실의 차고 인식한 범죄 사실 경죄, 발생한 범죄 중죄 이거죠. 불일치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러면 봐봐. 지금 이거는 우리가 공부했던 실력이 하면 구착입니까? 방착입니까? 이 사례는. 구착이야 방착이야. 지금 이거 15조 1항에서 말하는 거. 15조 1항이 특별히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 못했대. 이 말은 경죄를 인식했는데 중죄가 발생한 거야. 이건 구속요건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지. 이렇게 경죄 중죄라니까? 경죄 중죄면 구속이 동종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 A를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B가 맞았어. 이건 특별히 중환죄가 됩니까? A 죽인 것보다 B 죄가 더 중해? 아니죠. 여기는 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5조 1항은 우리가 공부했던 사실의 착오 중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해결 규정이라는 거야. 그렇죠? 추상적 사실 착오. 구성이 다른 이종 구성 요건 간의 착오를 15조 1항에서 해결하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추착에 대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추착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처럼 경한죄 인식, 중죄 발생도 있지만 반대로 중환죄를 인식했는데 경죄가 발생한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추착입니다. 순위 다르잖아. 그러나 15조 1항에 해당되지 않아. 15조 1항은 이걸 말하는 것이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 15조 1항은 추착에 대한 해결 규정이다. 그 중에서도 추착 중에서도 경죄 인식, 중죄 발생의 경우에 대한 해결 규정이야. 반대로 중죄 인식, 중죄 경죄 발생은 아니야. 그렇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거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국어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 형법은 이상하니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 그냥 15조 1항을 보면 그냥 중환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환죄를 이렇게 안 써놓고 부사어로 이 특별이란 말을 써서 특별히를. 이 특별히의 의미가 뭘까? 이게 이제 국어적 실력이 좀 접근해. 여러분 생각해 봐봐. 자, 우리가 이제 국어적 접근했을 때 특별이란 말을 쓴다는 것은 이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이 공통점이 있을 때 특별이란 말을 쓰는 거야. 특별이란 말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인식한 범죄 사실이 기본적 구속 요건이고 발생한 범죄 사실이 가중적 구속 요건인 경우는 특별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인식한 범죄 사실은 보통 살인이야. 근데 발생한 사실이 존속살해야. 그러면 왜 특별이란 말을 쓰냐? 객체가 지금 보통 살인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존속살인 객체가 직계 존속이야. 직계 존속도 무엇의 일종이야?
사람의 일종이야. 사람 중에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법조경합에서 보통살인과 존속살인과 특별관계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 한마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식기존속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조를 접근할 때 내가 이웃집 아저씨 보통살인의 고의로 총을 쏘았는데 형이도 중한 우리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 존속살인가 벌써. 이것은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비해서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봐봐. 두 번째. 내가 이식한 것은 옆집 개를 죽이려고 총을 쐈어. 옆집 개를 죽이려고. 그런데 실은 주인이 맞아 죽어버렸어. 이식한 범죄의 손괴. 발생한 범죄 사실 살인이죠. 자, 그러니까 이건 맞아. 경제이식 중죄 발생 맞는데. 자, 봐봐. 생각해봐. 구호적으로. 개를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살해 맞아 죽었어. 그러면 이때 살인죄는 기본 가벼운 범죄인 손괴죄에 비해서 중한죄가 되는 사실이 맞아 틀려. 중한죄가 되는, 맞죠? 아니, 살인죄는 손괴죄에 비해서 중한죄가 되는 사실 맞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살인죄를 손괴죄에 비해서 특별히 중하단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손괴죄하고 손괴죄하고 살인죄를 봤을 때 살인죄가 손괴죄보다 중한죄가 되는 사실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이란 말을 쓰나 특별이란 말을 얘기는 쓰면 안 돼요. 특별이란 말은 공통요소가 있을 때라니까. 손괴하고 살인이 뭐 공통요소가 뭐가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형법 15조 1항은 사실의 착오에 대한 해결 규정이야. 타이틀 사실의 착오야. 그런데 그중에서도 추착, 그중에서도 경제인식 중죄 발생, 그중에서도 경제와 중죄가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관계 있는 경우만 15조 1항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뭐냐? 아까 말한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야. 그 경우가 15조 1항에 딱 적용이 돼. 15조 1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결론,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우리 그 기출문제 보면 두 개가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웃집 아저씨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는데 아빠가 맞아 죽었다. 이건 학설이 필요 없습니다. 학설 필요 없고 이게 15조 1항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15조 1항이 직접 적용되니까 중한죄로 발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한마디로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죽었지만 중한죄가 되는 사람을 이식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어요. 뭘로 처벌해? 보통살해 처벌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보면 동생을 내는 경우, 동생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아빠가 맞아 죽은 거 똑같아. 동생 죽이면 보통살인이니까 여기도 뭘로 처벌해? 보통살인죄로 판례가 나 있습니다. 이 판례, 15조 1항이 직접 적용된 판례가 장모 살해 사건입니다. 장모 살해 사건. 오래된 판례인데 뭐냐? 자, 자기 차하고 부부싸움을 했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싸우다 말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계속 자기를 부르면서 쫓아오더라는 거야. 어떤 여자가.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다고? 자기 차라고 생각했어. 부부싸움하고 이제 열받아 죽겠는데 따라와가지고 막 계속 누구 아빠가 쫓아온 거야. 그래서 격분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처를 살해했어. 처인 줄 알고 살해했어. 깜깜한 밤중이니까. 그건 알고 봤더니 뭐야? 장모네. 장모가 이제 자기 사이하고 싸우고 있는데 달리려고 누구 아빠 쫓아온 거야. 자, 한마디로 장모를 처로 오인하여 살해했어. 여기도 무슨 죄가 돼? 보통살인죄로 처벌돼. 여기는 학설이 필요 없고 뭐가 돼? 15조 1항이 직접 적용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여러분이 우리 형법의 태도입니다. 우리 형법의 태도. 자,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5조 1항이 살인착오가 있으니까 살인착오로 해결됐네. 그런데 그게 아니죠. 15조 1항은 사실의 착오 해결 규정이지만 사실의 착오 유형 중 일부에 대한 해결 규정이야. 여기 세 개의 요건에 갖춘 경우만 15조에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착이라든지 또는 추착이라도 중재인식 경제 발생이라든지, 또 추착이라도 경제인식 중재 발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재인식 경제 발생이라든지 또는 경제인식 중재 발생이라도 기본적 구성적 가중성이 관계가 아닌 거, 아까 말한 개 죽으려다 사람 죽 이런 것은 15조 1항에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궁극적으로 무엇에 바뀌어졌어? 학설과 판례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인착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야. 형법의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살인착오 해결에서 두 번째, 바로 학설과 판례 입장. 이게 시험에 중요해.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학설의 넘버원이 이거야,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의 착오가 나오면 뭐 지문으로 이거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건 핵심이 아니고 사실의 착오를 출제한다는 것은 출제 의도가 무엇을 내겠다? 학설을 내겠다는 게 출제 의도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물론 판례도 몇 개 있어요. 판례도 몇 개 있는데 그 판례를 내는 건 사실의 착오를 제대로 내는 게 아니야. 판례 하나 정도는 지문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2개 이상은 학설의 지문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사실착오가 이번에 우리 3월달 시험은 사실착오가 그냥 4개가 다 학설이었죠. 사실 학설 문제로 나와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착오는 학설이 중요한 것이고 학설이 끼어 있어야 사실착오의 문제를 제대로 낸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형법의 태도를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 이른바 학설과 판례입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좀 쉬었다가 학설과 판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